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저당권이, 여러분들이 저당권은 소유자의 교환가치,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바꿔질 텐데, 그 돈으로 바꿔지는 땅이 돈으로 바꿔지는 경우를 그 돈으로 교환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저당권은 소유자의 기능 중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았지.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남의 땅을 자기가 팔 수도 있고, 이미 누군가에게 팔렸다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이 체결돼야 될 텐데, 저당권 담보를 제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가 대부분이겠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를 제피는 사람은 채무자가 대부분이겠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친구라도 잘 둘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담보로 제피는 경우를, 이 사람을 제3자가 담보를 제피는 경우도 있는데, 제3자를 물건 갖고 보증 섰다고 해서 물상보증이라고 하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어쨌든 채무자가 담보로 제피든 제3자가 제피든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가 담보로 제패서도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되므로, 저당권 설정자는 이렇게 하면 또 틀린다고.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것을 1억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하지. 소비대차 계약을 해. 1억을 빌려준다. 근데 담보로 제패해야 될 텐데, 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필 재산이 없거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렇게 담보로 제공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설정자라고 그러지. 그리고 갑이 이제 여기다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채무자와 설정자는 동일인이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물어봐. 그래서 채무자와 설정자는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설정자에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채무자는 돈을 빌려 썼지만 담보로 제피는 사람은 제3자 아니야. 이때 담보로 제피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제공했어, 남의 물건을 제공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는 설정자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타인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소유자만 설정할 수 있다고, 소유자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다시 소설 쓰네. 한 번 더 시작. 그 누구 말이야, 그 말이? 추미애 장관께서 어이구, 국회 청문회에 들어가면서 저는 뭐라고 하니까 소설 쓰고 있네, 막. 그 뭐 폄하하거나 어떤 그런 내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참고 사나? 그래서 소유자와 설정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요 채권자는 이렇게 저당권자가 될 텐데, 등기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런 걸 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X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1번 저당권자, 요 사람 만약에 설정자가 을이라고 했을 때 채권자 갑이라고 한다면 갑이 이렇게 쓰고, 받을 돈 채권액 이렇게 기재해. 채권액 1억. 그 다음에 채무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등기부에. 근데 문제 1번 봐. 자, 문제 1번.
자, 제3자 명의로 격려된 문제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밑줄. 틀린 것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 쳐. 틀린 것 맞는 것.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저당권 등기는 이 말이 뭐냐면 갑이 채권자인데 저당권자 누구누구 기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자가 채권자인 가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아닌 병의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냐 그런 거 배우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봐. 자, 여기다가 그 1번에다가 페이지 요약집 해봐. 페이지 1번에다가 요약집 40 한번 참고해봐.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페이지 요약집 40페이지. 교수님 너무 요약해놔서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어. 나도 사람인지라 상처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공부 좀 허교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요약해놨다. 그래서 서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술이 된 내용을 토요일날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구입해서 보시면 돼.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뭘 배웠냐면 봐라. 법률 행위로 인한 여기 봐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해서 법률 행위 그리고 등기해서 여기에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첫째, 거기에 1번 봐. 1번. 등기 원인이 유효해야 된다. 보이잖아 그거. 여기 성립 요건에 여기 밑에 효력 요건 40페이지 펴라니까. 그건 토요일 날 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40페이지 펴면 다시 한번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뭐 있어? 법률행위, 등기 이렇게 성립 요건이잖아. 좌측에. 보였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효력 요건 갖추려거든. 법률행위가 뭐 해야 되고 유효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등기에서 절차의 적법, 내용의 합치.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내용의 합치를 배우는데 여기서 봐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같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오른쪽에 쭉 내려가서 여기에 이쪽으로 내려와봐. 물권행위의 내용의 합치해서 그림을 봐. 거기에는 다 같이 당사자의 불합치, 객체의 불합치, 권리의 불합치 이렇게 되면 무효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등기부에 당사자가 합치돼야 돼. 등기 내용이. 그러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이야. 채무자와 채무자는 같아야 돼. 지금 그 내용을 뒤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총칙만 제대로 공부를 잘하면 다시 한다. 총칙 따로 저당권 따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각 측의 공통된 특징을 앞에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어. 그럼 여기는 그냥 이런 거 언급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문제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1번에 여기다가 써. 이제 1번 오른쪽에다가 등기의 효력 요건 이렇게 쓰고 가자고. 문제 1번에. 지금 여러분들 문제 그 1번에다가 문제 1번에다 이렇게 써. 이렇게 써놓고 왼쪽으로 뭐라고 쓰냐면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써보라고. 등기의 유효 요건. 그러면 자 그럼 등기의 유효 요건이 뭔 얘기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전체가 뒤에 앞에 가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그러면 이런 걸 연습을 해놓으면 절대 시험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틀리지 않아. 앞에서 배웠던 내용 따로 뒤에서 배웠던 내용 따로 국밥 좋아하지 마시고 민법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 뭐냐? 그럼 법률행위 다음에 등기가 생겼을 때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법률행위가 사실관계이고 등기가 권리관계인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실체관계라고 하고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사실만 있었다면 등기 절차가 다소 달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것을 판례는 아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만 나오면 그냥 유효다 했잖아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되려거든 등기부에 기재,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합치. 그럼 도대체가 뭐와 합치돼야 되나 생각을 해. 다시 법률행위와 기재 내용이. 그런데 당사자가 달라지면 무효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1번 해결하고 가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밑줄 그으셔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 등기는 밑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 등기 이렇게 써놓고 당사자의 불합치 이렇게 돼. 1번은 당사자의 불합치. 그러면 당사자의 불합치 그러면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무효해야지 당사자가 불합치 됐으니까. 그래서 무효임이 원칙이다 나왔잖아 당사자가. 그럼 어째서 이게 무효였을까? 여러분은 무효 사유를 이제 앞에서 공부해 놓으면 실력이 다져지지. 2번 이의 경우 채무자, 채권자, 제3자가 이제 밑줄 그으셔봐. 제3자는 합의로 이렇게 2번에다가 제3자는 합의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써놨잖아 지금. 그냥 원칙이 당사자가 불합치되면 무효가 되지만 저당권자를 갑이 아닌 병으로 기재했을 때 무효요 무효. 근데 갑병을 세 사람이 합의해서 야 병으로 등기하자 아니 그러자 그러면 그만한 사연이 있으면 유효가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예외지 예외. 원칙은 무효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1번 이해하셨어? 2번 됐고 3번 채권. 여러분들 이거 담보 물권을 배울 때 이 담보다 이 말은 그냥 넓게 생각을 해. 담보 물권이라 했을 때 담보는 채권 회수 확보 수단이거든. 채권 회수 확보. 근데 우리는 채권에는 다 같이 금전, 비금전. 그러니까 우리는 금전 채권 담보가 아니고 그냥 채권 담보제도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의 종류에는 크게 돈 받을 채권 금전 그리고 비금전이란 말이지. 그러면 생각하면 돼. 담보 물권은 꼭 금전이어야 돼. 비금전이어도 돼. 그래서 2번은 간단히 해결되잖아. 이게 3번.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은 채권과 밑줄 그 동그라미 쳐봐. 분리하여.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분리하여. 저당권도 처분을 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그런데 제한물권은 분리해서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분리하여 그러면 분리하여 해서 뒤에 있다 하려고 하면 그건 뭘 봐야 돼? 지상권. 지상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리하여 그러면 다 없다 하면 되잖아. 할 게 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저당권자는 나중에 여봐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경매를 해서.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못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경매 못하면 울고 있어야 돼? 닭 잡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4번은 저당 목적물이 밑줄 그으셔봐. 저당 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밑줄. 저당 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밑줄 그으시고 경매 가능 이렇게 써보셔.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경매 가능하면 매각 대금에 손대야 돼? 나중에 경매하면 돼? 그러면 경매 가능하면 거기다가 다른 거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가능하면 즉 매매 대금에 손대면 안 돼. 그런 거 물상대위라고 하거든. 그래서 경매 가능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물상대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그것이 수용금으로 변하는 것에 물상대위 할 수 있잖아. 그냥 경매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각 대금에는 이 토지가 팔리면 매각 대금이 생길 텐데 매각 대금에서 손 못 대? 손 못 대 그거. 다시 지금 5번 이해했나? 만약에 이 토지 이게 저당권인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봐. 그럼 수용되면 국가가 뺏어간 거잖아. 그럼 수용된 땅을 저당권자가 경매해? 그럼 경매 못하면 그때는 그 토지가 교환된 가치를 지배한다니까. 다시 한번 토지가 교환된 것. 그 교환된 것이 수용금이잖아. 그럼 수용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채권 회수할 때 경매를 가능하면 경매하면 되고 경매 못하면 틀렸어 이제는. 그럼 물상대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경매 못한다고 다 물상대위 하는 게 아니고 경매 못했을 때 교환된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저당물이 매매되면 경매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그럼 매매 대금에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은 해결됐지? 지금 5번은 해결이 됐어. 자 2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그래서 지상권은 객체가 될 수 있고 지역권은 돼 안 돼. 왜냐하면 지역권은 오른쪽에 써봐. 지역권은 이게 뭐라고 쓰냐면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보라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이 있거든. 따라서 이런 조문 때문에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담보로 제피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제필 수 있지.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안 돼. 등기되었어도. 그 다음에 건물 일부. 그 일부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 번 나오니까 일부 동그라미 쳐놓고 일부에는 못이 없어. 그래 이렇게 일부에는 수조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다 해놔야 돼.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본을 충실히 해놓으면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토지 일부에는 안 돼. 그 다음에 비읍번 공유 지분. 자 여러분들 공유 지분 나오면 여기 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을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저당권이. 그런데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저당권자가 경매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된 거예요. 분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 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전부에 따라간다고. 원래 저당권은 기억하면 돼. 이거 추구표가 뭐냐면 말이야. 쫓아가는 효력을 추구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당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그 누구가 갖고 있든 간에 그것까지 쫓아가서 경매할 수가 있어. 이거 추구표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 용어를 이 얘기하면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왜? 조금 안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오면 시험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않고는 뭐라고 하냐면 경매 가능하면 물상대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 대상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도 쫓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걸 추급해서 쫓아가는 효력. 이걸 추구표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이 분할되었어도 전부에 쫓아가 안 쫓아가. 그러니까 추구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아. 왜? 전문적인 용어 써봐야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토지가 분할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토지에만 집중된다 그러면 틀렸다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뭔 얘기인지 모르지? 그래서 거기다가 공유 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 공유 지분 오른쪽에 이렇게 써놓고 공유 지분. 지금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분할 시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분할 시 오른쪽에. 분할 시 채무자가 분할해간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에만 집중돼 전부에 쫓아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도 저당권이 성립될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는데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못하면 무슨 대위다? 물상대위. 그래서
거기다가 3번에 물상대위 밑줄 그으셔봐. 물상대위. 3번에 물상대위에다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들 물상대위는 물건이 다른 가치로 변했을 때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성질,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 즉 여기에 이 토지에 지금 의뢰 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이 토지가 만약에 여기 이 시점에서 수용된다면 경매 못하고 수용금으로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수용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해야 돼. 그럼 수용금은 누가 갖고 있냐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가.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토지 등기부에 채권이 얼마인지 다 기재되었으니까 이런 것들 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배제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당연 배당이라고 그래. 근데 이 땅이 수용되어 버렸어. 그럼 수용금에 기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수용금이 5억으로 변했는데 그 5억에다가 갑의 몫이 얼마다라고 기재될 수 없잖아. 그래서 수용금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불가능하므로 갑은 수용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잖아. 그럼 우선 변제 받으려고도 수용금이 5억인데 거기다가 기재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수용금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물상대위권은 상실해, 이제는. 그럼 수용금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면 이제 물상대위권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법리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되고,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압류했으면 자기 채권이 있다는 걸 증서를 제출했잖아, 이렇게. 근데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갑의 채권이 얼마인지 법원이 모른다고. 그래서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자, 문제 1번.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그러니까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거든 과실이 없어야 돼. 채권자의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저당권자 지가 불러놓고는 수용금, 그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위 행사한다면 그 신뢰측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과실 없이 해야 되고, 유치물이 소실되었을 때 유치권은 소유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유치권은 미쳐 못 미쳐? 왜냐하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다니까. 배당에 참여, 그럼 어디 물어보자. 물상대위권은 우선 변제권이요, 아니요? 응? 넓은 의미의 우선 변제권이야, 그것도. 법원에서 경매에 의해서 경납대금에서 받는 것만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물상대위권도 변형된 가치에서 먼저 받아가니까 넓은 의미의 우선 변제권이야. 다 같이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별제권 전부 다 그것도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먼저 받는 권리예요, 그것도. 물상대위권도 여기 수용금에서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간다고, 이것도. 아셨나? 어디? 물상대위권은 우선 변제권 이어 아니야? 넓은 의미에서. 이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죽보고 없잖아, 이거.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들이 물상대위권이 있고, 그럼 우선 변제 받으려거든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가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되는 건 채권 신고. 근데 제3자가 압류했으면 채권 신고해야 돼. 즉 배당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2번. 근데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권 있음 없음? 우리 수없이 많이 했잖아, 다 같이.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없고 유물청 없다고, 유물청. 두 번째, 이 2번 자체도 한 문제로 나와. 전세권을 목적으로. 여기 봐. 지금 이 의뢰, 이 토지 의리 전세권, A가 전세권이 있다고 봐.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여기에 저당권이 부기 등기되어 있어. 그러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은 당연히 소멸해버리므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해버리거든. 여러분들 저당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존재하지 못하지. 즉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권의 기능을 갖고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물권의 기능을 가져, 돈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담보물권 위에 저당권 존재하는 거 봤냐? 뭔 얘기인지 알아?
저당권 위에 저당권 없잖아. 저당권 위에 가등기 담보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것이 담보물권으로 변했어도 거기 위에 저당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이 당연히 없어지니까 담보물권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담보물권으로 변한 전세권 위에 저당권 존재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기능이 없어졌으니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므로 용익물권 자체를 경매해 못해. 못해. 그럼 경매 못하면 물고 있어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경매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전세권 자체를 못해. 밑줄 그셔봐. 전세권이 소멸하면 밑줄.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험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아따 당연히만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 것처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경매 못하니까 뭐 해야 돼?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거기는 중요한 건데 밑줄 그셔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밑줄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다가 수용이요 협의취득이요. 협의취득과 수용을 비교해봐 한번. 그래서 협의취득이 나오면 여러분 교재에 협의취득이 나오면 이것은 협의취득은 위에서 이것은 매매와 똑같아. 뭐와 똑같아? 그럼 매매되면 추구표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저당물이 매매되면 저당권은 끝나는 거요. 쫓아가는 거요. 매매되면 쫓아간다고 그러잖아. 매수인 땅에. 즉 뭐냐면 저당물이 팔리면 경매 올 수 있잖아. 산 땅. 알아들어? 그래서 협의취득은 매매와 똑같으니까 경매 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나 수용이 되면 경매해 못해. 협의취득과 여러분들 여기다가 수용과 비교해야 돼. 수용과.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해. 그래서 3번은 없다. 마저 틀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 인도 밑줄 보세요. 인도. 그러면 이제는 이 수용금이 설정자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물상대위권도 못해. 이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해결하지 않고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는 거야.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동그라미 쳐봐. 인도된 후에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고 압류 동그라미 쳐. 인도된 후에 압류했다면 이제 물상대위요 부당이득 청구요. 이제 물상대위권은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뭘로 행사해야 돼? 부당이득 도난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5번 저당물의 변형물인 밑줄 그셔봐. 저당물의 변형물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저당물의 변형물 이 말은 경매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저당물의 변형물 경매 안 돼. 그럼 이때 이제 물상대위권 행사한다는 얘기거든. 저당물의 변형물. 금전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해서 그 금전기타 물건이 특정이 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자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지. 밑줄 그셔. 물상대위권 행사가 거기다가 배당 요구 이렇게 써야 돼. 배당 요구 쓰라고. 물상대위권 행사가 자 물어본다.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이 뭐요?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하거나 그걸 행사라고 그래. 동그라미 쳐 행사. 행사.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이
행사 방법이 두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는데 뭐 있어, 그게? 압류 또는 배당 요구 이렇게 쓰라니까. 압류 또는 배당 요구.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 제3자가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하라. 자, 물상대위권 있는데 물상대위권 개념 아시고 그 건물이 저당권자의 과실 없이 다른 가치로 변형돼야 돼, 요건은. 그 다음에 제3자가 압류해야 되고 했을 때는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러나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했을 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자꾸 저 모의고사에서 중개사법에서 배당 요구하는 거 안 묻는 거 나오는데 주택임차인이 나중에 인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판사가 모르잖아, 그거. 판사가 행정청에 가서 이것이 확정일자 받았는지 보냐? 등기부 봐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임차인이 등기했다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가 이루어지잖아. 등기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배당 요구가. 근데 등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배당 요구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어디 모의고사 그 보는 사람 물어보러 오는데 주택 임대인이 돈 안 줘서 경매 신청했대. 생각해봐라. 경매 신청 오면 판사야 경매 좀 해줘라. 그러면 판사가 그 말 듣고 그래 법원아 촉탁해서 등기할 그러지 않거든. 일단 판결을 받는 거예요. 집행본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이미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자기 채권 신고한 셈이야 지금. 그러므로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알아들었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 나오면 그냥 부수적인 지식으로 해결해버려. 다시 해. 배당 요구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해야 돼? 다시 법원이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알 수 없을 때는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주택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하는데 법원이 판결 내려줬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판결 받아. 법원이 지가 판결, 네가 보증금 2억 받을 게 있으니까 너 경매하라 해놓고는 몰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되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 명령해줘서 등기하라고. 그럼 법원이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보증금이 있다는 게 인정됐잖아. 그럼 명령 등기는 법원이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이해하셨냐고. 그럼 법원이 알 수 없을 때는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용금에 대해서도 법원이 알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순서로 써서 외우라 그러고 할 필요 없어. 법원이 알 수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알 수 없으면 배당 요구해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가압류 채권자 다 등기돼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5번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어. 봐라.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 안 했어도 물상대위권 행사는 하는데 그때는 법원이 알 수 없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배당 요구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생각해봐. 법원이 알 수 없으면 해야 된다 하면 끝이야 그거. 법원이.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효력. 이제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있잖아.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여기에 지금 을의 토지에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저당권, 이거 원물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물에 떨거지는 다 미치는 거야. 다 원물에 떨거지. 그거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그래 여기다가 원물에다가 나무 심어놨대. 미쳐 안 미쳐? 미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게 주유소인데 여기다가 주유소에다가 유류 저장 탱크를 땅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그것도 미쳐 안 미쳐? 그럼 저당권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것만 따로 파나? 분리시키는 게 부질없는 짓이잖아. 부합물 이런 거라고 하잖아. 다시 한번 부합물. 그러니까 우리는 부합을 배울 때 말을 읽어봐. 말. 부합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런 따라서 부합은 한 개다.
부합은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한 개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합물에다 미친다, 안 미친다 있는 곳을 무더기 공부하는지 모르고서 그냥 한 번만 이해해놓고 그러면 야, 네가 이 자식아 강의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지. 내가 그러잖아. 부합은 두 개 취급하냐, 한 개 취급하냐. 그래서 첨부는 따라서 첨부. 두 개의 물건이 붙었을 때 한 개 취급하는 걸 첨부라고 하지 않았어. 부합, 호나, 가공. 근데 강의할 때는 건성건성 들어. 그래서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니다. 임차인의 친구가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다. 뭐 이제 이런 것만 외우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억해도 고맙고. 다시 나 부합물은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 종물은 종이 있지, 종. 종놈은 항상 주와 운명을 같이 하잖아, 민법에. 다시 한번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종은 먼저 있었던 저당고 성립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부합물도 전이든 후든 안 물어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도 미쳐.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로 해볼 필요 없다고 이런 게. 자, 읽어보자. 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그 밑줄 그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여기다 밑줄. 이게 이제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했던 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요거 외워놔 봐. 갑의 땅에 을이 건물 갖고 있대. 을이. 그러면 이 을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면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종된 권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종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을은 이 땅에 지상권이 있겠지. 또는 적어도 임차권이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했다고 막 건물. 자 이제 외워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떨거지 종된 권리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미친다는 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넘어가 안 넘어가. 이게 종된 권리야 지금. 그래서 1번은 종된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합건물만 나오면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이나 공용 부분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잖아. 집합건물법에서. 아파트의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지 사용권에도 공용 부분에도 다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미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집합건물의 동그라미 쳐. 전유 부분. 전유 부분 밑줄, 대지 사용권 밑줄, 공용 부분 밑줄 이렇게 이게 3대 요소 아니야. 집합 건물의 3구성 요소.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사용권 이런 게 3요소 미친다. 그래서 2번은 이해하셨나? 아파트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그거 취득한 사람은 공용 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 못 다녀? 다니잖아. 이렇게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니까. 아파트만 산 사람은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때 세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운전하겠어? 폭파시켜버리지?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물에 밑줄 그으셔. 부합된이 돼. 그러면 당연히 경락인은 취득하겠어 못하겠어? 그래. 그래서 밑줄 그으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부합물인데 경매 판사가 이것은 부합물인데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어. 그러면 경락인은 취득을 해 못해? 취득한다니까. 부합물을 봐야 돼. 판사가 실수한 거요. 법원에 서기 이놈들이 목록에서 빼버렸어 실수로. 그래도 그것은 부합물은 효력이 미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합물은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인데 젠장 평가 안 했으면 한 개 아니냐? 평가 안 했으면 한 개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아따 법원이 평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법원 안 보니까 법원은 무서운 줄 알잖아. 막
저놈이 징역 보내고 그러니까 법원 말이 최고인 줄 알지. 근데 법원도 실수가 많아. 그래서 1심, 2심, 3심제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나중에 재심제도 있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게. 자, 그래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부합물을 봐야 돼. 평가되지 않았다. 이걸 봐야 돼. 그런 것들이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라고. 그 다음에 따라서 부합물 그러면 미친다 하면 돼. 경락인이 취득한다 그 말과 같고. 그 다음에 4번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임대차 했대. 차임 밑줄. 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그러잖아. 차임을 뭐라고? 동그라미 쳐. 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써. 법정과실. 저당권은 여기 봐라. 저당권은 점유는 다 비점유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 그냥 과실을 내놓으라 말하고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근데 저당권자 경매하려고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 되잖아. 그럼 압류라고 그래. 그래서 압류 후에는 미친다 하면 돼.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언제 미친다고? 압류 등기 후에, 경매 등기 후에. 여러분들 부합물은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어야 돼. 안 되어도 돼. 안 되어도 돼. 부합물. 그 다음에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은 점유 안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 외우지 말고. 과실 점유 안 하니까 과실에 대한 효력이 안 미치잖아. 근데 언제 미친다고 과실은? 그래 압류 후에는 미친다. 이런 것도 따로 볼 필요 없어. 요약집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할 게 뭐 있냐고. 요약집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요약집 한번 보자.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 요약집에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75페이지를 한번 봐. 75페이지. 75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이게 저당권의 효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중개사 수준에 맞게 내려고 8번을 제일 많이 내. 사실은 중개사 수준에 맞게 내려고 8번을 제일 많이 낸다고. 다른 자격증은 내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근데 중개사 수준에 맞게 내려고 이상하게 양가로 8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있잖아. 거기를 제일 많이 낸다고. 그중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적물의 범위를 물어봐.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 한번 외워본다. 원물의 부합물, 원물의 종물, 원물의 종된 권리, 원물의 압류 후의 과실. 다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번은 원물의 가치적 변형물. 2번은 원물의 가치적 변형물은 그걸 물상대의라고 한다니까.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 매매 대금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차임은 안 미쳐. 보험금은 미치잖아. 보험금은 건물이 멸실돼 버려서 보험회사로 변했으니까 보험금에도 미치고 수용금에도 미치고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은 안 미치고 행사 시기 및 행사 방법에는 행사 시기를 인도 전에 해야 되고 압류해야 되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 요구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을 해. 그럼 이런 게 어려워? 안 어려우면 그냥 머릿속에 집력시켜. 그러면 그것이 안 들어가면 그것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 머릿속에. 그럼 안 들어가면 둘이 떠들어? 안 들어가게 해서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옥상에 가서 그려보고. 누구에게 상의해? 머리 들어가냐 상의하면? 11월 달에 올 때는 좀 상의하는 거지. 공부 방법도 오고. 지금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예상해서 문제 찍어주고 하는데 상의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르쳐주는데 열심히 하고 안 들어가면
머리 넣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더 있냐고. 없어 그런 거. 옆에 사람들에게 야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중개사 시험에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것을. 그래서 강사들에게 애우는 방법을 해서 둘이 잘 머릿속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애우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원물에 부합물 써놓는 거예요. 나는 원물에 부합물. 지금 원물에 저당권이 있을 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미치고 과실은 안 미친다. 저당권은 점유 안 하니까. 근데 압류 등기 했을 때는 미친다.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라고. 차임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압류 후에는. 그럼 압류 후에는 이제 경매 등기 되면 임차인은 조당권자에게 돈 줘야 돼. 임대인에게 주었다면 지도 경매당한다고 이렇게. 이것이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요약집에 그 76페이지에 밑에서 3번 보면 일괄경매. 그 일괄경매는 이게 여기 엄청 저당권은 진짜 쉬운 거라고. 이봐. 토지에 자,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그럼 나중에 심어놓은 수목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근데 여기가 농지야 농지. 여러분 농지 보면 스프링클러 슉슉슉 물 돌아가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생각이 망둥이 잡으러 갔을 때 우리 동서는 망둥이 잡아서 저걸로 회쳐서 소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망둥이 옆에 가서 어업권 접근 금지 어디가 있는가 팻말을 봐. 수준이 다르다니까 이게. 나는 망둥이 옆에 여기 써있거든 팻말로. 이거 어업권에서 내가 이 근처는 내가 어업권 갖고 있는데 누가 영업 금지 써있지 이런 거 본다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낚시 들고 씩 해서 소주 먹을 생각만 해. 참 웃기지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화 가게 되면 저 강화 장사장도 어업권 있는지 한번 가봐. 그냥 거기가 소주나 한 잔 먹고 오줌이나 다른 데 싸고 오지 말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이 있는데 그 후에 여러분들 저당권은 하도 많이 배워서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경락인은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때 경락인은 경매 신청하는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맨 앞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그래 맨 앞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지 않았어? 알아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중간에 용익물권이 존재할 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다시 한번 맨 앞등기.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때는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맨 앞등기 기준.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에다가 메모해. 저당 토지 위에 건물 밑줄 그으셔봐. 저당 토지 위에 건물. 문제.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다 밑줄 그으셔. 이것은 이거거든. 이거 봐라.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은 두 개 있어. 저당 토지의 건물이 저당권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당 토지의 건물만 나오면 전이냐 후냐를 얼른 머릿속에 그려서 저당권 성립 전에 있었다면 다 같이 법지, 법정지상권이고 저당권 성립 후에 있었다면 법지는 없지. 그럼 일괄경매로 가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딱 기준을 정해. 저당권 성립? 그럼 일괄경매는 성립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있어야 돼? 왜? 성립 전에 있으면 건물은 존재하거든 경락인이. 그래서 성립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을 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당하는 게 문제가 생겨서 일괄경매에서 위아래를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철거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건물 철거를 방지하게 한 제도예요. 밑줄 그으셔. 일괄경매는 뭘 방지하게 한 제도? 5번.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 밑줄 그래. 일괄경매는 건물 철거 방지 위한 제도 이렇게 써봐. 따라서 일괄경매다 이 말이 나오면 의뢰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전에 있었어. 후에 축조돼야 돼. 그리고 후에 축조돼야 돼.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앞에 있는 형님만 살아.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되었을 때 앞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것만 살아. 나중에 건물은 철거해야 되지. 근데 철거 안 당하려거든 경락인과 건물 소유자가 같이 경락을 받아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축조해야 되고 간단해. 경매할 때 동일인 소유. 그래서 일괄경매에다 밑줄 그시고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 일괄경매에다 밑줄 그시고 후축조 이렇게. 후축조. 그 다음에 건물을 축조한 사람이 누구냐 안 물어봐. 건물 축조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실행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그럼 일괄경매 하면 저당권은 생각을 해. 지금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는 거요. 건물에도 있는 거요. 토지에만 있고 그냥 건물 철거만 안 당하게 하는 제도라니까. 그러므로 저당권자가 일괄경매 하더라도 저당권 땅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땅에서만 우선변제 받아야 되는 거지 건물에 대해서는 손 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자, 됐지? 1번 지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설정자가 신축해서 계속 소유해야 돼. 경매할 때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2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동그라미 쳐봐. 후 동그라미 용의권을 취득한 자가 신축 동그라미 용의권을 취득한 자가 신축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일괄 경매에 인정되지.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지금.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 3번 이의 경우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근데 나중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되었잖아 지금. 언제? 경매 실행시. 경매 실행시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되면 일괄경매 할 수 있다. 4번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건물에서는 안 된다. 건물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 밑줄 그으셔. 여러분들은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신축 이런 말이 나오면 법지 없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신축했다. 즉 뭔 얘기냐면 이 말이 지금 우리 소유하는 토지에 건물도 있는데 X토지 Y건물, X토지 Y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갑이 저당권 갖고 있고 토지에도 저당권 갖고 있을 때 갑이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럼 공동저당권자는 채권 회수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공동저당권자 갑은 토지만 경매해도 되고 건물만 경매해도 되고 두 개를 다 일괄해서 경매해도 되고 그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이 없어져 버렸대 이렇게. 그랬더니 젠장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나대지가 된 상태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나대진 상태로 경매 실행하는 게 좋아? 건물 지어서 생기는 게 좋아? 건물 생기면 분쟁이 생기잖아. 그래서 나중에 축조되어서 을이 소유했을 때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을 때 이때 이렇게 경매할 때에 나중에 축조되었으니까 여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저당권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동저당 건물이 멸실 후 재축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법지 인정 안 되면 일괄경매 할 수 있잖아 이제. 건물 철거 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일괄경매는 안 나오더라도 법지는 나오니까 그건 법지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 거기서. 법지는. 그러니까 법지가 안 되니까 법정이상권이 안 되니까 일괄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봐라. 법지는 안 돼. 자, 을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갑이 공동 저당권 갖고 있어. 갑이.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멸실되어서 재축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원칙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토지와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를 다시 했다며. 토지와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했는데 그 후에 토지만 경매되어서 우아래가 달라졌지. 그때는 법지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 건물 멸실 후 재축했다 이런 말에 나와서는 원칙은 돼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이제 올해 나온단 말이야. 그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저 77페이지를 봐. 77페이지 여기서 법정지상권에서 여기에 한 개도 밑줄도 안 보이냐 어떻게? 한 개도 밑줄도 안 보이냐 3년 한 사람이? 이영은 당신은 밑줄은 그어 있는데 왜 표정이 모르는 표정을 지어? 아 그럼 밑줄은 째로 그어놨구나. 거기 한번 봐요. 공동저당 여기 법정지상권에서 우측에 여기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 한번 봐. 다 같이 나대지 없다. 함께 없다. 공동저당 건물 멸실 후 재축했다. 그러면 없는데 다만 뭐라고 됐냐면 다만 시작. 다만 신축 후 땅 밑에 저당권과 동순위에 무엇이 성립이 되면 저당권이 성립이 되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법지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예외가 나올 거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다시 보다. 우리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갑이 토지에도 저당권 하나 갖고 있고 건물에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어서 이렇게 을이 재축했단 말이야. 크게 재축했어 이렇게. 그래서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경락행위 나타나면 건물 철거해야 돼. 인정해야 돼.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이? 그런데 다시 신축해서 이 건물에다가 요 토지가 1번 저당권이라면 여기다 건물에다 다시 1번 저당권을 등기했어. 그리고 그 후에 토지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행위 나타났을 때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거야. 이때는. 됐지? 근데 그런 특별한 여기다가 다시 건물 신축해서 토지와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말이 없으면 법지가 안 되니까 일괄경매하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5번은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놔. 5번.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해설 정답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딱 해설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서 보시오. 이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 나온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소문 듣고 오셨지? 그렇지. 소문 듣고 오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이상하게 다 손들고 있어.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무슨 상대평가 아니 절대평가 시험이 어렵니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쉽게 나오고 해서 그렇게 대충 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것이 여기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경우 변형시킬 수 있는 다 기출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그 범위를 넘을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다 예상해서 문제 해줬다고 이게. 그래서 5번까지 해결됐나요? 쉬었다 합시다.